사람은 돈 없을 때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처음으로 가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큰 소리가 날 때가 아니다. 아무 소리도 없을 때다. 병실 천장은 하얗고 형광등은 고요하게 빛났다. 이정호는 침대에 누운 채 그 빛을 올려다보았다. 68해를 살아오면서 울음을 참는 법은 익혔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척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오늘 의사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은 길어야 반년.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하고 병실로 돌아왔다. 그게 전부였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방식이었다.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 흔들리는 내색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병실 문이 닫히고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복도의 소음이 잦아든 순간 정호는 처음으로 그것을 느꼈다. 혼자라는 감각.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슴으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감각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면회객 없이 홀로 남겨진 병실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물 한 잔과 약봉지만 놓여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가방을 열었다. 오래된 가방이었다. 사업이 무너지던 시절부터 들고 다니던 그 시간의 흔적이 가죽에 새겨진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를 열자 접힌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은 낡아 있었다. 모서리가 닳고 접힌 자국을 따라 색이 바랬다. 하지만 그 안의 얼굴들은 선명했다. 젊은 시절의 정호, 그 옆에 서 있는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첫째 준혁이 15, 둘째 도윤이 12, 막내는 아직 8살이었다. 바닷가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다들 웃고 있었다. 해가 눈부셨던 것인지 모두 눈을 조금 찡그리면서도 웃고 있었다. 정호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아내의 얼굴, 준혁의 얼굴, 도윤의 얼굴, 그리고 막내의 얼굴. 막내는 그 사진 속에서 유독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우가 가족을 떠난 것은 20 몇 해 전의 일이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거래처 부도로 연쇄 타격을 입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집도 넘어갔고 통장도 바닥났다. 아내는 버텼지만 정우는 버티지 못했다. 정확히는 버티는 방식이 달랐다. 아내는 무너지더라도 곁에 남는 것을 택했고 정우는 혼자 떠나는 것을 택했다. 무너진 채로 가족 앞에 서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자존심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무엇인지 정우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냥 떠났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떠난 후 정우는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감정을 줄였다. 건설 현장 막일부터 시작했다.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뙤약볕 아래서 몸을 혹사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읽었다. 건설 자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에 틈이 있는지. 몇 년을 그렇게 보내고 작은 유통 거래를 시작했다. 처음엔 트럭 한 대였다. 그 다음엔 2대. 그리고 창고가 생기고 직원이 생기고 거래처가 늘었다. 10년이 지나자 회사가 되어 있었다. 또 10년이 지나자 그 회사는 상당한 규모가 되어 있었다.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우는 아무 감흥이 없었다. 불을 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다. 일어서면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지, 그것도 정호는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 지금 돌아가면 흔들린다.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아이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올 때도, 문득 가족 생각이 밀려오는 밤에도 정호는 그 말로 마음을 덮었다. 20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병실에 홀로 앉아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년.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정호는 사진을 다시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퍼를 닫지 않았다. 꺼내기 쉽도록 그냥 두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오래 생각했다.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얼굴들을 직접 보아야 할 것 같았다. 첫째 준혁을 찾아가는 날 정호는 새 옷을 사지 않았다. 오래 입은 점퍼에 낡은 구두. 그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꾸밈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준혁의 주소는 지인을 통해 겨우 알아냈다. 경비원에게 이름을 대고 올라가도 되느냐 물었을 때 경비원은 전화를 돌렸다. 잠시 후 올라오라는 말이 내려왔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정호의 심장은 조용히 빠르게 뛰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문을 두드리기 전 잠시 멈췄다. 그리고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42살의 준혁이 서 있었다. 아빠를 닮은 넓은 이마, 엄마를 닮은 눈. 정호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혁도 굳어 있었다.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들어오세요. 준혁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이 된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거실은 넓고 깔끔했다. 책들이 정갈하게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다. 정호는 소파 한 귀퉁이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준혁은 맞은편에 앉아 물을 내왔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것은 대화라기보다 독백에 가까웠다. 정호는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준혁은 20년의 공백에 대해 묻지 않았다.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되겠니? 짧은 침묵이 흘렀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호는 그 흔들림을 보았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다. 가까운 호텔이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준혁이 말했다. 목소리는 정중했다.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정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거리였다. 오랫동안 쌓인 거리, 20년의 공백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준혁을 탓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 것이 뻔뻔한 일이라는 것을 정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면서도 물었던 것은 그냥 한 번만 아들의 공간 안에 있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텔방에 혼자 누운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당황함, 어색함,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오래된 상처.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없었던 시간들이 아이의 마음에 새긴 흔적. 그것이 어른이 된 준혁의 눈 안에 살아있었다. 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남긴 것은 공백이었다.
20년의 공백.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 둘째 도윤을 찾아간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윤은 준혁보다 따뜻하게 대했다. 현관에서 안아주기까지 했다. 정우는 그 온기에 잠시 눈이 찡해졌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가 인사를 했지만 눈빛이 복잡했다. 도윤은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이야기는 겉돌았다. 식사를 함께 하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결국 도윤이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 당분간 편히 지내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정우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아들이 건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원하는 방식의 마음이 아니었다. 돈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이 낯설고 불편한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정우는 봉투를 밀어냈다. 됐다. 그 한마디였다. 도윤은 멈췄다. 더 말하지 못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두 아들을 만났지만 정우는 더 외로워진 것 같았다. 만나지 않았을 때는 막연하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어떨까 하고. 하지만 만나고 나니 그 상상이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20년은 너무 길었다. 그 시간이 만들어 놓은 거리는 이제 그가 반년의 시간으로 좁힐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남은 이름을 떠올렸다. 막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하지만 막내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은 것은 몇 년 전이었다. 병이었다고 했다. 30을 겨우 넘긴 나이에. 정우는 그 소식을 듣던 날 밤을 기억했다.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오래도록. 그것이 정우가 막내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막내가 남긴 것이 있었다. 아내와 딸이었다. 정우는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외곽의 작은 동네였다. 골목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작은 꽃집이 있다고 했다. 정우는 버스를 타고 다시 걸어서 그 골목을 찾았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 동안 두 아들을 만났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두렵다기보다 무거웠다. 막내의 아내와 딸에게 자신은 무엇인가? 가족인가 아닌가? 20년을 부재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녀는 어떤 얼굴을 할까?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간판이 보였다. 손으로 쓴 듯한 글씨체로 할인 꽃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꽃들이 보였다. 계절 꽃들이 양동이에 꽂혀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선반 위에 줄지어 있었다.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가게였지만 정갈하고 따뜻했다. 정우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종소리가 났다.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다. 35 김아린이었다. 막내의 얼굴을 닮은 구석이 있었다. 아니, 막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리는 낯선 노인을 보고 반갑게 웃었다. 어떤 꽃 찾으세요? 정우는 대답을 잠시 잃었다. 꽃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구경 좀 해도 되겠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천천히 보세요. 정우는 꽃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꽃 이름을 몰랐다. 살면서 꽃을 산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 꽃향기가 아니라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온도 때문이었다. 작고 넉넉하지 않지만 따뜻한 공간. 할아버지.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가 돌아보니 6살짜리 아이가 서 있었다. 눈이 크고 볼이 통통했다. 막내의 눈이었다.
정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거리낌 없이 다가와 작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밀었다. 들꽃이었다. 노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작은 꽃이었다. 할아버지, 이 꽃이 제일 예뻐요. 아이가 말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정우는 그 꽃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다시 안쪽으로 달려가 버렸다.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바닥 위에 들꽃을 내려다보았다. 아무 가치도 없는 작은 꽃이었다. 길가에서 꺾은 이름도 모르는 들꽃 한 송이. 하지만 그 꽃이 정호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20년 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무언가를. 그것이 무엇인지 정호는 알았다. 아비라는 이름이었다. 오래전 잃어버리고 스스로 버린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이름이 아이의 손에서 들꽃처럼 건네졌다. 그날 이후 정호는 꽃집을 다시 찾았다. 처음에는 꽃을 사는 척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사고 며칠 뒤 다시 왔다. 하리는 반갑게 맞이했다. 수아는 매번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정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냥 동네 노인으로 꽃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로 있었다. 할인과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다. 꽃 이름을 배웠다. 수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들었다. 며칠이 쌓이면서 정우는 이 공간이,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뜻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하고 위로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다. 그냥 사람 사이에 있다는 감각이었다. 거절당하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있어도 되는 곳. 정우의 인생에서 그런 공간이 얼마나 오래전에 사라졌는지 떠올리자 눈 안이 뜨거워졌다. 정우가 쓰러진 것은 꽃집을 드나든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았다. 통증이 있었고 어지러웠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었다. 병원에 가면 다시 그 하얀 천장 아래로 돌아가야 했다. 꽃집에 오는 것이 끊길 것 같았다. 그래서 버텼다. 버티다가 결국 꽃집 안에서 쓰러졌다. 수아가 먼저 소리를 질렀다. 엄마, 할아버지가 쓰러졌어. 할인이 달려나왔다. 정우는 선반을 붙잡으려다 화분을 건드려 함께 쓰러져 있었다. 할인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오고 정우는 들것에 실려나갔다. 의식은 있었다. 할인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정우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구나. 그게 미안했다. 병원에서 정우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지갑 안에 신분증, 이름 이정호,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할인이 대신 연락처를 남기고 병원에 머물렀다. 담당 의사가 할인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말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진단을 받으신 상태예요. 할인은 그 말에 굳었다. 병실에 들어선 할인의 눈에 협탁 위에 가방이 보였다. 지퍼가 열린 가방 안에서 낡은 사진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 할인은 무심코 시선이 갔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얼굴을 보았다. 익숙한 얼굴.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본 적 있는 얼굴들. 그리고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 지금 침대에 누운 이 노인과 같은 얼굴이었다. 할인은 한동안 서 있었다.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놀라움, 충격, 그리고 오래된 슬픔. 남편이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많지 않았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금방 화제를 바꾸었다.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할인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원망보다 그리움을 더 많이 품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하리는 때로 안쓰러웠다. 그렇게 이해하려 해도 결국 아버지는 오지 않았으니까. 정우가 눈을 떴다. 할인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우는 할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숨길 것이 없었다.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그게 첫마디였다.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냥 그 두 마디였다. 할인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입술이 먼저 떨렸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님, 이제라도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에 정우는 무너졌다. 원망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왜 이제 왔냐고, 왜 살아있을 때 오지 않았냐고. 하지만 할인은 그 말 대신 다행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왔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정우는 처음으로 울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2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천천히. 할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정우는 그 온기가 너무 낯설어서 더 크게 흔들렸다. 그날 밤 수아가 병실을 찾아왔다. 할인이 데리고 왔다. 수아는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왔다. 침대 옆에 서서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며칠 전 자신이 꺾었던 들꽃과 비슷한 작은 꽃 한 송이였다. 이거 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정우는 그 꽃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울음을 참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 정우는 할인과 수아와 함께 지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할인이 자신의 집에 방 하나를 내주었다. 정우는 처음에 거절했다.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아버님. 그 말에 정우는 더 반박하지 못했다. 혼자라는 감각을 병실에서 이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이었다. 할인의 집은 작았다. 방 2개짜리 빌라였고 수아의 장난감들이 거실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좁았다. 정우는 그 좁은 공간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좁음이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넓고 비어 있는 것보다 좁고 가득 차 있는 것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렀다. 거창한 대화는 없었다. 정우는 수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간식을 먹었다. 수아는 그날 있었던 일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고 정우는 그것을 들었다. 들으면서 웃었다. 어색하게 하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수아는 정우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정우 얼굴을 그렸다면서 내밀었는데 동그라미와 선 몇 개로 이루어진 그림이었다. 정우는 그 그림을 받아 베개 옆에 두었다. 할인과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할인이 요리를 하는 동안 정우는 옆에서 채소를 씻거나 식탁을 닦았다. 처음에 할인이 괜찮다고 했지만 정우는 고집스럽게 무언가를 하려 했다.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것이 불편했다. 작게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 할인은 어느 순간부터 말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서서 말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그 시간이 정우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어느 저녁 밥을 먹다가 수아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왔어요? 할인이 잠깐 긴장했다. 하지만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보고 싶어서.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가요?
정우는 수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수아.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밥을 한 숟갈 크게 떴다. 그럼 앞으로도 오면 돼요. 그 말에 할인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정우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혁과 도윤이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몇 주 후였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 그리고 재수 씨의 집에 있다는 것. 두 사람은 각각 한 번씩 찾아왔다. 준혁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방 안에서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돌아갈 때 눈이 조금 붉어 있었다. 도윤은 왔을 때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 울었다. 정우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20년의 공백을 말로 채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도 무언가가 전해졌다. 끊어진 줄 알았던 것이 아직 이어져 있다는 것이. 정우는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을 정리했다. 재산의 대부분을 할인과 수아에게 남겼다. 일부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도록 했다. 준혁과 도윤에게는 각각 편지를 남겼다. 돈이 아니라 편지였다.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말들을 종이 위에 옮겼다. 미안하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말.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 정우가 세상을 떠난 것은 진단을 받은 지 5달째 되던 날이었다. 새벽이었다. 수아는 자고 있었고 할인이 곁에 있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할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고맙다. 할인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조용하게, 평화롭게. 장례는 작고 조용했다. 할인과 수아, 준혁과 도윤이 함께 자리를 지켰다. 처음으로 4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오래 헤어져 있었던 가족이 마지막으로 다시 모인 자리였다. 누군가 꽃을 가져왔다. 들꽃이었다. 수아가 꺾어온 것이었다. 하얀 꽃과 노란 꽃이 섞인 이름 없는 작은 꽃들. 그 꽃들이 정우의 곁에 놓였다. 사람들은 뒤늦게 말했다. 이정우는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한때 상당한 부를 쌓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할인이 기억하는 것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하던 시간이었다. 수아가 기억하는 것은 들꽃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던 할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준혁과 도윤이 기억하는 것은 병실에서 잠시 잡았던 아버지의 손이었다. 차갑고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놓기 싫었던 손. 이것이 이정우가 진짜로 남긴 것이었다.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다. 반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돌아왔다. 늦었다. 분명히 늦었다. 하지만 돌아왔다. 그리고 그 늦은 돌아옴이 남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온기 하나를 심었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핀 꽃처럼.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사과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제 소용없다고. 하지만 이정우의 이야기는 말한다. 늦었어도 가야 한다고.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야 한다고. 들꽃 한 송이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도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듯이 늦은 걸음 하나가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곁에 있어준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손을 잡아준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정우는 그것을 마지막에서야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을 실천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있을 것이다.
수아는 자랐다. 자라면서 엄마에게 가끔 물었다. 할아버지 어떤 분이었어? 하리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다. 들꽃을 받고 우시던 분이었어. 수아는 그 말의 뜻을 어릴 때는 몰랐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작은 꽃 한 송이에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돌아오는데 가장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하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이정우는 마지막에 그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 부탁드려요. 끝까지 청취하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평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